알고 있죠? 그리고 자석의 이 두 극은 쪼개도 어떻습니까? 달라지죠. 쪼개도 분리가 되지 않는다. N극과 S극이 서로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S극이 되고 N극이 되고, 그리고 쪼개면 다시 여기가 S극이 되고 N극이 되고, 이렇게 쭉 된단 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언제까지 쪼개고 쪼개질수록 원자 단위. 원자 단위까지 쪼개도 N극과 S극은 붙어 있다라는 거야. 그 원자 단위까지 쪼갰을 때 그 N 원자 단위의 자석에 해당하는 N극과 S극이 같이 있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원자 자석이라고 합니다. 원자 자석. 그러면 원자 자석. 그러니까 자석은 뭘로 만들어요? 자석은 뭐로 만드냐? 원자 자석으로. 어? 맞는 말인데. 이게 뭐인가? 내가 어느 정도 좀 배웠기 때문에 바로 원자 자석이 뭔지 바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석이 자기장을 뜨는데 전류도 자기장을 띄죠. 전류도 자기장을 만든단 말이야. 자석은 이 주위 공간에 N극과 이렇게 있으면 자기력선이라는 걸 형성해. 하지만 이런 자기력선이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자기력선을 그려서 이 공간에 어떤 자기력이 미치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끔 그림을 그리거든. 그런데 전류도 이렇게 흘러가는 이 전류도 주위 공간에 자기력선을 만든다는 거야. 자기력을 미친다는 거야. 어떤 방향으로 미칩니까? 오른손 나서. 오른 나사 법칙. 앙페리의 오른 나사 법칙에서 전류가 흐르면 주위 공간에 이런 식의 자기력선을 만든다는 거지. 이런 식의 감싸는 방향. 이게 3차원 입체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거를 잘 이해해 줘야 돼. 공간 지각 능력이 매우 필요한 단원이야, 이 파트는. 그래서 전류가 자기력선을 만드는데 원자 하나를 보면 원자라고 하는 거는 중심에 플러스 원자가 있고 주위 공간에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원형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 똑같잖아. 그죠? 원형 전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석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이 원형 도선이 원형 도선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죠. 이러한 원형 도선이 있는 거 똑같아. 원자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이 전류는 어떻게 자기력을 만들어? 이 전류는 주위 공간의 자기력은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원자 하나가 자기 자석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기력을 만들게 되니까. 지금 한 3명 표정을 보니까 뭔 개소리 하고 있나 이런 표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어쨌든 원자 하나가 자석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선생님 모든 원자는 자석이에요? 모든 원자는 자석이에요? 그렇지. 모든 원자 하나하나는 자기장을 띱니다. 하지만 요거는 자석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것도 자석이 아니지. 자석을 띄는 놈은 또 자성체가 별도로 있단 말이야. 그죠? 영구자석이라고 하는 건 그건 별도로 자석을 띄지. 그게 어떤 거냐면 모든 원자들이 방금 설명한 것처럼 하나의 원형 전류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석을 띄는 거는 그 원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냐?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영구자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나머지 물질들은 전부 다 이게 원자마다 다 무작위적인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상쇄돼서 안 나타나는 거. 그게 비자성체 현상입니다. 금 같은 것도 정렬해 놓으면 자석같이 할 수 있어요? 금은 도체라고 볼 수 있죠. 금속의 일종이고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적인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체냐, 잘 안 흐르는 물체냐 이렇게 도체, 무도체, 반도체, 초전도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기적인 현상에 따라서 물체를 또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도체적인 성질을 하고 도체라고 해서 무조건 자성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서로 달라. 예를 들면 철 같은 경우는 철은 외부에서 자기장을 벌어주면 그 방향으로 정렬이 돼가지고 자성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철은 처음에 자성을 띠고 있지 않은데 외부에서 강력한 자기장을 걸어주면
걸어주고 오랜 시간 동안 놔두면 이게 하나의 자성체가 된단 말이야. 자기장을 띠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같은 전류가 잘 흐르는 알루미늄이나 구리나 이런 것들은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차가 안 돼. 자석이 잘 안 달라붙습니다. 그렇게 정기적인 현상과 자기적인 현상을 분리해줘야 되고 물질마다 자기적 성질이 다른 거 강자성체, 상자성체 이렇게 분류해서 표현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오늘은 거기까지 나가지 않고 그건 그냥 외우면 됩니다. 어떤 물질이 뭐 어떤 강자성체냐, 상자성체냐, 반자성체냐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그런 것들 별도로 외우면 됩니다. 장화된 철을 녹이면 어떻게 돼요? 아주 우리 입안이 학구적인 반이군요. 그러니까 자석을 그 질문을 다시 해보면 자석을 열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뜨겁게 하면 녹아요. 녹기 전에 우선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자기적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아까 자석은 영구 자석은 원자 자석들이 한 방울 쭉 정렬된 걸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열을 받으면 무작위적인 운동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 자성을 잃어버려. 근데 그게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걸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자기적 성질이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탁 사라지거든. 그 온도를 퀴리 온도라고 해. 그래서 그 퀴리 온도를 이용해서 열을 가하면 요놈이 온도가 낮았을 때는 자석이 딱 달라붙는데 온도가 쭉 가열합니다. 이 물체를. 그러면 자기적 성질이 잃어버려서 딱 떨어지고 이런 걸 가지고 하나의 움직이는 기관을 만들 수 있어. 그 뜨거운 게 다시 낮아지면 그렇지. 이게 식으면 열을 가하지 않으면 다시 자석이 되고 열을 가하면 다시 자기 성질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전자기와 관련된 성질들은 되게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생겨. 하나만 더 소개하면 초전도 현상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전에 배웠던 초전도체라고 하는 거는 저항이 제로인 물질을 얘기하는데 극저온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초전도체는 온도를 쭉 내려가다 보면 순간적으로 저항이 제로가 딱 되는 순간 온단 말이야. 그때는 전류가 흘렀을 때 저항이 제로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특성이 또 있냐면 마이즈너 효과라고 해서 외부에서 자기장이 걸어주면 반발하는 특성이 생겨. 그래서 너희들 이런 영상이 많이 기억이 날 겁니다. 초전도체 막 액체 질소에다가 도체를 딱 놔두고 거기에다가 자석을 딱 올려놓으면 자석이 공중이 쫙 부여하면 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마이즈너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이즈너 효과라고 부르는 거고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반발하는 특성이 새로 또 생겨. 또 다른 특성. 저항이 제로일 뿐만 아니라 외부 저하기장에 대해서 반발하는 특성이 생기는 거. 이런 좀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자, 전류도 자기장을 만들고 자석도 자기장을 만드는데 우선 자석이 만드는 자기력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요. 자기력선은 자석에서 봤을 때 자기력선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죠. 근데 이건 절반만 맞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자기력선은 완전한 폐곡선을 그려야 되거든. 이거는 완전한 폐곡선이 안 되죠. 네. 이쪽은 열린 곡선이란 말이야. 완전한 폐곡선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이어줘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자석 외부에서 오는 소리고요. 자석 내부에서는 자석 내부도 자기력선이 있습니다. S극에 자석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이다 이거를 명심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 자기력선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있는데 선생님 설명을 듣고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고 나있죠? 근데 그건 자석 외부에서고 자석 내부에서는 S에서 N방향이다. 이거 추가로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자기력선은 완전한 폐곡선을 그린다. 그리고 자기력선의 밀도가 높은 거는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 그래 딱 보니까 자기력선의 밀도 양극쪽에서 자기력선의 밀도가 높죠? 그 부분이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 이런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 다 중요합니다.
어 81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자기력선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 좋네.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어떤 임의 지점의 자기력선의 방향은 저기 열심히 수업 듣고 있죠? 어떤 임의 지점의 자기력선의 방향은 그 지점에다 뭘 놔두면 되냐면 미니 자석에 해당하는 나침반을 놔두면 돼. 여기다 나침반을 딱 놔둬봐. 나침반의 인구가 어느 쪽으로 가리킬 거야? 생각해보세요. 저기 S 여기에다가 나침반을 딱 놔둬. 나침반 하나의 작은 자석이거든. 그 자석을 여기다 놔두면 N극이 나침반의 N극은 어느 쪽을 가리킬까? S요.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비스듬하게 위쪽 뭐 이런 걸 표시해보면 그냥 쉽게 오른쪽이라고 말하면 되지 않아요? 왼쪽이구나 왼쪽. 아니 오른쪽이잖아. 어디서 가냐에 따라서 아니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쪽을 가리키겠지 이렇게. 그죠? 여기다 나침반을 놔뒀어. 나침반의 N극은 어느 쪽을 가리킬까? 저쪽이요. 오른쪽 오른쪽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자석 위에다가 나침반을 놔뒀어. 나침반의 N극은 어느 쪽을 가리킬까요? N극이요? 사서 위에다 저기 오른쪽 오른쪽 가리키죠. 전부 다 오른쪽을 가리켜. 왜냐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요 지점에다가 요 지점의 접선 방향이 자기력선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접선을 그려보면 전부 다 오른쪽이 될 거야. 위에 놔뒀을 때 마찬가지. 단 이 자석을 갖다가 드릴로 뻥 뚫어가지고 이 자석 내부에 안에다가 나침반 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작업할 수 있어. 그러면 어느 쪽을 가리킬까요? 그러면 반대겠죠. 그렇지. 그러면 반대쪽이 되는 거지. 자석 옆에다 뒀거나 위에다 뒀거나 다 똑같이 N극에서 나서 S로 들어가는 그 외부의 방향이 되는 거니까 자기력선의 방향은 오른쪽이 되고 이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 지점의 자기력선의 방향은 그 지점의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나? 자기력선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그런 말 안 나왔나? 그 자기력선의 특징 위쪽에 나와 있네요.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나와있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기력선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자기력선. 자기력선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다음에 나와있는 게 자기력선의 자기선속이란 말이 나와있죠. 자기선속. 자기선속이란 건 뭐냐? 자기선속이라는 거는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을 때 뭐라고 읽을까요? 테슬라. 그때 옛날에 선생님이 그리스 문자 중에 하나 표현 파이라고 있습니다. 파이. 저게 파이예요? 그리스 문자 파이야. 선생님 내가 알고 있는 파이는 요건데요. 네. 요것도 파이고 요것도 파입니다. 뭐가 대문자예요? 하나가 요거고 하나가 요걸 거야 아마. 읽을 때 진짜 파이로 읽어. 이거는 소문자 파이고 대문자 파이는 이렇게 되죠. 요건 대문자 파이고 이거 소문자 파이는 이렇게 돼. 근데 그리스 문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파이 공집합에서. 요것도 공집합으로 표현된 요것도 파이라고 있습니다. 얘들 집합도 배웠나요? 집합이 언제 나오지? 몇 학년 때 나오지? 고1 때 나와? 고1 때 나와? 이 파이가? 네. 그래? 자기선속 파이라고 기호를 표현하고요. 아니, 이 파이 말고. 자, 자기선속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 임의의 면적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총개수. 임의의 면적을 정확히 말하면 수직으로 지나는. 수직으로 지나는 이게 면적이 몇인지. 명암 처리가 자동으로 있네. 임의의 면적은 마음대로 잡을 수 있죠. 면적을 크게 잡으면 자기선속이 커지는 거야. 면적을 적게 잡으면 자기선속이 작아지는 거. 그러니까 임의의 면적을 수직으로 지나는 자기력선의 총 개수. 이거를 자기선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임의의 면적이니까
이거를 전체 면적으로 나누면 단위 면적당 자기 선속이 나오겠죠. 네. 단위 면적당 자기 선속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선속 밀도라고 하고 자기 선속 밀도란 면적분에 면적분의 자기 선속이 되겠죠. 자기 선속 이걸 기호로 표현하면 면적 S분의 자기 선속 파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걸 자기장의 세기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줄여서 어떻게 하냐? 줄여서 자세. 자기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이라고 설명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기장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간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자기력선이 미치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 있습니다. 자기력이 미치는 크리즈하는 공간. 이런 걸 자기장이라고 해. 근데 문제에서 자기장을 구하시오. 자기장이 얼마나 이렇게 부를 때 있단 말이야. 그때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는 거고 그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런 의미라는 거야. 자기 선속 밀도, 즉 자속 밀도 그게 곧 자기장이라는 거지. 아까 저기에서 막 연구자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기력선이 그려지잖아요. 어디가 자기장이 세다고 그랬습니까? 저기 밀집. 그렇지. 양끝 쪽 자기력선이 조밀조밀하게 있는데 이런 데가 자기장이 세다고 했죠. 자, 단위 면적을 잡아보는 거야. 단위 면적을 이렇게 잡아봐. 같은 면적을 잡아봤을 때 여기가 더 자기력선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가 자기장이 세기가 세는 건데 자 봐봐. 요 A라는 면적과 B라는 면적 어디가 자속이 더 큽니까? A라는 면적과 B라는 면적을 잡았을 때 어디가 자속이 더 커? 자석이요? 자속. 이걸 줄여서 자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선속을 줄여서 자속 이렇게 부르기도 해. A요. 어디가 자기선속이 더 큽니까? A랑 B 중에? A요. 아니야. B요. B. A가 B요. A가 B요. 자기장이 더 세. 그 자기장에서.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자기장이라고 하는 건 자기력 선속 밀도고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개수야. 그러니까 조밀조밀한 곳이 자기력선이 조밀한 곳이 자기장이 세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 선속 자속은 자기력선. 면적을 얼마만큼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 면적을 조금 잡으면 자기 선속이 작고 여기 면적 크게 잡으면 자기장이 약하다 할지라도 거기 면적 크게 잡으면 자기 선속이 크다는 거야. 이 부분은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전자기 파트의 제일 마지막 부분 보면 전자기 유도 패러데이 법칙이 나옵니다. 그 패러데이 법칙에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 그래서 쌤이 여기에서 이거를 우선 설명하는데 지금 당장은 이 부분이 잘 쓰이지 않습니다. 자속이라는 개념이 지금 당장은 쓰이지 않는데 나중에 패러데이 법칙에서 이 자속이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할 텐데 지금 한번 알아놓으세요. 이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 자속, 자기 선속 또는 자기력 선속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 그건 전부 다 파이에 해당하는 거고 그거는 임의의 면적에 대한 값이다.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자속을 갖다가 면적으로 나눠서 단위 면적당 값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아마 뭔 소린지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릴 겁니다. 고개를 전부 다 끄덕거리고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그 전자 유도 파트 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하겠고요. 오늘 배울 개념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 이거야. 오늘 배울 개념은 이겁니다. 선생님 그런데 자기력선은 무한계예요. 자기력선의 개수는 무한기 그릴 수 있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그리면
똑같은 비율로 여기나 똑같은 비율로 증가하겠지. 그렇죠. 비율은 비율로 똑같아서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는 뭐 무한계로 그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자기력 선속이라는 게 결국 자기력선의 개수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값은 뭐 무한한 값은 아니죠. 자기력선은 개수를 셀 수가 있다고요? 자기력선의 개수에 해당하는 게 자속에 해당하는 개념이라는 거야. 자기력 선속에 해당하는 거. 네, 그런데 정확히 음. 네, 수평이게 n에서 이렇게 나가면 정확히 수평이고 그러면 무한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력선 이렇게 가는 거. 그렇죠. 정확하게 가는 거는 이렇게 가서 우주 끝까지 간 다음에 지구는 둥그니까 우주는 둥글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시 여기 쭉 이렇게 오지 않을까요? 중력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완전 정확한 가운데를 지나는 건 이게 말이 돼요? 직선으로 가겠죠. 네?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면 소를 만들면 되죠. 노잼이라니까. 자, 이 부분은 쉽지 않아. 어려운 부분이야. 이게 자속, 자기력, 선속 이 개념은 쉽지 않은 개념이고 전자 유도 파트 할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할 단어는 아주 쉽다는 거야. 뭐냐면 방금 이미 설명을 했는데 전류가 흐르면 주위 공간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근데 그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라고 한다면 그때 만들어진 자기장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저렇게요.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른손 나사.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를 감싸는 방향대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기장은 기호를 어떻게 쓰죠? B로 씁니다. 아니 저기 물 때문에 좀 기다릴까요? 네. 자, 좋아요.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를 감싸는 방향대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감싸는 방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레밍 있죠. 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어떤 방향으로 감싸냐? 오른손을 꺼내 들어서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이 전류가 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 이게 이걸 무슨 법칙으로 하죠? 오른손 나사 없지. 오른 나사 법칙. 누구의 오른 나사 법칙이야? 저예요. 패러데. 플릴리. 선생님 헷갈리려고 하는데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 자, 그 전까지는 전류랑 자기가 서로 별개의 것이었어. 그런데 전류가 자기장을 형성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가 그걸 발견했을까? 저요. 패러데. 이걸 앙페르의 법칙을 하는데 그걸 발견한 사람, 최초 발견한 사람은 그렇지요. 덴마크의 과학자인 웨르스테드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이렇게 웨르스테드요? 웨르스테드. 예? 들어봤는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웨르스테드. 한번 안 보여요. 하이탑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덴마크의 과학자인 웨르스테드가 이걸 발견했는데 이걸 발견하게 된 과정을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스테드예요, 스페드예요. 그 나침반이랑 자동이네. 갑자기 뭐 가만히 있다가 분필이 날아가니까 갑자기 뭐 빠르게 움직이네. 분필 던졌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시네요. 덴마크의 과학자인 웨르스테드가 이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를 발견한 과정을 선생님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 과거에 이제 전기 자기와 관련된 하이탑 있습니까? 웨르스테드라는 과학자가 발견했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발견했는지도 혹시 나와 있을까? 어디 나와 있어? 나침반은 어떤 거 아니에요? 우연히 진리가 흐르는 82페이지에 나왔구나. 1819년,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이네요. 약 200년 전에 덴마크의 물리학자인 웨르스테드는 우연히 전류가 흐르는 토성 근처에 있던 나침반 자침의 N극이 북쪽을 가리치지 않고만 움직이는 걸 발견했다. 이 현상으로부터 너무 간단히 나와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웨르스테드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했겠죠. 실험실에 탁자가 있을 겁니다. 탁자가 이렇게 있어. 탁자 위에 그 당시에 탁자 위에다가 전선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나침반도 올려놓고 이런 생선도 올려놓고 이런 실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나침반은 알려져 있었거든. 그래서 나침반이 지구가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서 북쪽 방향을 가리킨다. 이것도 알고 있었어. N이극이 북쪽 방향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것도 올려놓고 이제 전류 흘려주는 실험했는데, 그냥 실험할 때는 이게 나침반이 전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북쪽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실수로 도선을 떨어뜨리는 순간 나침반이 획가닥 돌아가는 거를 획가닥 움직이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웰스테드가 나중에 회고록을 뭐라고 적었냐면 그걸 최초로 발견했을 당시에 지구에서 어마어마한 큰일이 일어난 줄 알았다. 왜냐면 나침반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런 왜 이 탁자 위에 전선을 올려놓고 실험을 할 때는 이걸 잘 생각해서 대답을 보면 됩니다. 탁자 위에서 자 민서가 이따가 한번 발표해 보세요. 아니요. 탁자 위에 전선을 올려놓고 그냥 실험할 때는 나침반이 움직이지 않았어. 그런데 실수로 전선을 떨어뜨리는 순간 나침반이 획가닥 움직이는데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실수를 통해서 도선이 움직이니까요. 그렇지. 아니에요. 자기장이 네, 이렇게 나침 있을 때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장이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니까 이거 이렇게도 자기장이 움직여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데 나침반이 그냥 움직이니까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침반을 탁자 위에 올려놨잖아. 네. 그 탁자 위에 전선이 올려져 있을 때는 나침반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야.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탁자 위에 도선이 있을 때도 전류는 흘렀고 그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저렇게 만들어졌을 텐데 그 자기장은 탁자 위에 있는 도선에 있는 자기장은 나침반을 움직이게 할 수 없었는데 전선이 아래로 떨어지는 실수를 하는 과정에서 나침반이 움직였다. 전선이 여기 있을 때는 아닌데 전선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나침반이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구에 자기장이 있으니까. 지구 자기장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탁자에 있었는데 이거 멀리 떨어질선 안 되다 떨어지면서 이거 원래 그 전선의 자기장이 지구 자기장보다 더 셌었는데 그 전선이 멀어졌으니까 지구 자기장이 더 센 거면서 그걸 따르게 돼가지고. 뭔가 지금 핵심 키포인트를 맞아요.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니까 저게 음모였던 거예요. 음모였었던 거예요. 이 음모가 들어가 있다. 네. 누군가가 원격 조정을 나침반에 두고 하고 있어. 자, 민서가 아까 비슷하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자, 나침반이 탁자 위에 있단 말이야. 입체적인 생각을 잘 해봐야 돼. 탁자 위에 나침반이 있어. 이 나침반은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킬 거 아니야. 북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돼 있으니까 북쪽 방향을 가리켜 있었을 거야. 그런데 탁자 위에 놓여있는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됩니까? 전선을 감싸는 방향대로 여기 전선 이렇게 있으면 이 전선을 감싸는 방향대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니까 나침반이 있는 위치에 대해서는 항상 어떻게 자기장이 형성되냐? 수직으로 아래나 또는 위로 형성이 돼. 그런데 나침반은 아래나 위 이렇게 가리킬 수 있으니까 수평 방향을 가리킬 수 있죠. 그쵸. 그런데 전선이 아래쪽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 전선이 아래쪽에 있고 여기 나침반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전류를 감싸는 방향대로 자기장을 형성하니까 나침반이 있는 탁자 위에 수평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죠. 아래쪽에 있는 도선은. 그래서 나침반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근데 자 봐봐. 셌었어. 나침반 여기 있어. 나침반이 여기 있고 이렇게 흐르는 도선은 이 나침반의 바늘을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위로 향하게 하거나 또 아래로 향하게 이렇게만 할 수 있어. 근데 나침반의 바늘이 막 갑자기 솟아오르고 내려가 하지 않는단 말이야. 수평 방향에 있는 도선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선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그러면 이렇게 감싸는 방향대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수평 방향이 자기장을 만들지. 그래서 나침반을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거야. 웰스테드 이제 절대 잊어먹지 않겠죠. 이 전류가 자기장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걸 최초로 밝힌 사람이 바로 덴마크의 웨 교수님이 발견했다. 왜 교수님 와이 체인. Y 교수님. 과학자들이 이런 걸 발견을 하잖아요. 근데 돈은 어떻게 벌어요?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하고 돈을 어떻게 벌었냐고? 네. 돈을 버는 것도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뭔가를 발견하면 그거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벌 확률은 많죠.
패러데이가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를 역학적인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걸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어. 네.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를 바꾸는 거를 밝혀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과학자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알겠네, 신기하네. 근데 그래서 뭐 이걸 어디다 이용할 것이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패러데이가 이걸 뭐라고 대답을 했냐? 자전거 결정. 지금 막 탄생한 이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누가 나는 알 수 없다. 오. 근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전기 기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이 전기는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고. 에이시아나 모르는데 일단 응? 멋있는 에이시아나 말을 일단 보여주세요. 백구해보자. 근데 그게 에이시 하나 더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전자기 유도가 생기는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전기는 발전소에서 오는 거잖아요. 네. 발전소에서 전기를 어떻게 얻어내냐? 전자 유도 법칙을 이용해서 얻어내는 거야. 그쵸. 그럼 그 자전거로 전기 만드는 것도 그래요? 당연하죠. 발전기 발전기 자체가 전자기 유도 현상이야. 근데 그게 최초로 나왔을 때, 그 기본 원리가 최초로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걸 어디다 써먹겠다는 거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패러데이도 그걸 대답을 못했어. 이거 어디다 써먹을지 멋진 척 했는데 토한 거죠. 모터도 그런 거 아니야? 모르니까 멋있는 척. 모터도. 저한테 당연하죠. 모터도 전자 유도가 적용돼서 볼 수 있고. 아무튼 이런 새로운 과학적 사실들을 발견하는 것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일인데 그 발견한 새로운 사실들을 또 이제 돈에 잘 연결시키면 경제적인 상황에 잘 다른 머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수완도 있어야 되지. 근데 그 그 전선에 전류가 얼마나 셌으면 떨어뜨려서도 작용했다고 해요. 그 자기장. 떨어져도 네. 그렇죠. 이 정도 떨어져도 자기장이 발생했던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쌤이 이런 사례까지 이야기해 주는 거는 오늘 배울 개념이 많지 않기 때문이야. 요거 하나야. 전류가 흐르면 주위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요 개념 하나란 말이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쉽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근본 원리는 이 하나의 원리로 나머지 모든 것들이 파생된 겁니다. 자, 직선도서부터 여기에서 이걸 오지게 오랫동안 지금 설명을 했는데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전류가 흐르면 주위 공간에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거리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지겠죠. R만큼 떨어진 지점과 2R만큼 떨어진 지점 어디에 자기장이 더 셀까? R이죠. 가까운 쪽이 더 세겠죠? 네. 몇 배 더 셀까요? 2배. 2배 더 셉니다. 네.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해보면 자기장의 세기는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하고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비례상수 K를 써주면 이렇게 전류가 만든 직선선이 만든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고